과거와 현재를 관통하여 사회 전체를 한데 묶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도 문화도 어쩌면 법률도 아닌 바로 사회계약입니다. 여기에서 사회계약은 사회에서 적용되는 모든 성문 혹은 불문의 규칙을 포함합니다. 이는 또한 시민, 정부, 기업 사이의 힘과 권력의 균형을 의미하며 각 영역에 존재하는 의무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약을 통해 인류는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언제나 도전받고 재구성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계약이 사회변화를 따라잡지 못하여 기존의 사회계약은 망가졌으나 새로운 계약을 마련하지는 못한 혼란스러운 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현재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의 미국 사회계약은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0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제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신기술 또한 사회를 신속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서구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고 있었기에 농업경제 시대의 사회계약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산업화 초기 단계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엥겔스의 이름을 딴 이른바 엥겔스의 휴직이라 불립니다. 해당 시기 생산성이 높아졌으나 불평등의 확대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요원했고 노동연금, 독점 규제, 소득세, 아동노동 금지,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회가 이들을 도입했을 때 시민들의 생활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힘이 균형을 이룬 가운데 경제와 민생이 모두 나아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선진공업국들은 또 다른 엥겔스의 휴직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냉전의 종식 이후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본주의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고, 정부는 규제 완화에 나서며 기업에게 더욱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그러한 권한을 남용하였습니다. 기업은 정부가 납세자들의 돈으로 자신들을 지원해주리라 믿으며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도적인 다국적 기업은 일국의 국민 경제를 압도하며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한편 지난 30년 불평등도 크게 증가하였으니 상위 1%는 21조 달러 부유해진 반면 하위 50%는 9천억 달러 가난해졌습니다. 사회계약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제1형 당뇨병은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몸이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22년 일군의 과학자들이 동물에서 인슐린을 추출하여 인간에게 투여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도 같은 약을 만들었고, 그들은 관련 특허를 토론토 대학에 팔았으나 가격은 겨우 3달러였습니다. 놀랍게도 당시에는 3달러라는 적은 금액조차 논란이 되었습니다. 의료 혁신에 대한 특허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인간의 생명보다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오늘날과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현재 세계 인슐린 시장의 90%는 표면상 경쟁하지만 실은 카르텔을 이룬 세 기업에 의해 과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인슐린 가격을 높였으니 2019년 기준으로 한 병의 가격이 275달러에 이르렀습니다. 20세기 중반에 활약했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소위 주주 자본주의는 이러한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였습니다. 해당 견해에 따르면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이고, 주주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합니다. 심지어 주주에게 돌아가지 않는 돈은 잘못 관리된 돈이라는 식의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가격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사고방식과 접근법은 재앙을 낳았습니다. 대안은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기업과 관계된 더욱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고객, 환경, 국가 등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성과는 물론 책임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단순한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아웃도어 의류 업체 파타고니아가 있습니다.
2017년 9월 20일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 섬을 강타하였습니다. 폭풍 세기는 시속 150마일에 이르렀고 그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결국 200만가량의 시민들이 식수를 이용하기 어려워졌고 섬의 전력망이 붕괴되었으며 사망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식량과 식수 그리고 장비를 보내는데 4일이 걸렸습니다. 해군 병원선의 경우 2주가 지나서야 도착하였습니다. 하루에 220만 명을 먹일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실제로는 20만 명 분량만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참극은 자연재해를 넘어 미국 정부가 자원을 조정하여 분배하는 일에 얼마나 무능력한지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업의 힘이 강해진 만큼 정부는 약해지고 또한 비효율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주 자본주의가 득세하며 정부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때로는 기업들이 국가나 정부보다 한층 막강한 힘을 지닌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일례로 본래 정부는 최저임금의 주된 집행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최저임금 규정은 2009년 이후 전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과 활동가들은 정부가 아닌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아마존은 이에 응답하여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였습니다. 물론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최적의 도구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익을 내지 못하는 분야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정부만이 의료보험이나 대중교통 같은 공적 분야에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로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재계는 막대한 돈을 정치인에게 쏟아부으며 그들이 원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인은 기부자들에게 종속되며 정부는 대중보다 기업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통과시킵니다. 한마디로 사회계약 자체가 왜곡되는 셈입니다. 설령 로비가 미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936년 12월 30일, 미시간주 플린트의 공장에서 GM 노동자들은 문을 잠근 채 파업에 나섰습니다. 생산이 중단되고 파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공장으로 퍼졌습니다. 깜짝 놀란 GM 측은 공장의 열 공급을 막아 파업을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겨울 추위를 버텨냈습니다. 경찰이 투입되어 최루탄을 뿌렸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간의 파업 끝에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노동자 임금은 300% 가까이 인상되었고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 가입자도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당 사건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도와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조합의 힘은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노동조합이 최저임금 인상, 실업보험, 병가, 연금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던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기는 미국 역사상 소득 불평등이 가장 적었던 시대와 겹칩니다. 1978년 기업의 CEO들은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1당 $30를 벌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액수는 $278로 늘어났습니다.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구성원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교원노조의 경우 구성원들의 권리를 지키기보다는 남은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한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설령 조합 가입을 원치 않는 교사라도 조합비를 내야 하지만 현장 교원들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을 새롭게 조직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좋은 참고 모델이 됩니다. 해당 국가들에서 노동조합 연맹과 경영자 단체는 정부와 함께 협상하여 일종의 표준 노동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노동조합은 물론 공장이나 소매업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용됩니다. 지역 노동조합은 개별 지역 차원에서 협약을 맺으며 근로자들이 전반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피자 가게의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을 하는 배달부가 된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팁을 받을 경우 원칙상 20%를 피자 가게 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주유비와 같은 배달 관련 비용은 피자 가게가 가져가기 전에 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약 $25를 팁으로 받고 $5를 주유에 지출한 경우 먼저 주유비 $5를 제외합니다. 이어 남은 $20의 20%인 $4를 주인에게 주고 $16는 배달부 자신이 가져갑니다. 이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수익의 일정 금액을 조세의 형태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다국적 기업은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수법은 이전 가격 조작입니다. 배달부의 예로 돌아가 만약 배달 차량이 피자 가게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님이 실제 차량 이용비를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00의 차를 임대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을 수익에서 공제 가능한 운영 비용으로 돌려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25의 팁을 받는 경우 명목상 $980의 임대 부채가 남아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팁 전부를 주머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대기업들이 이러한 수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였습니다. 복잡하게 거래 내역을 조작함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거나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 조세피난처의 명의를 옮기는 식으로 국가 권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국적 기업들은 소속 변호사들을 이용하여 한층 교묘한 방법을 개발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날 다수의 다국적 기업에서 운영 중인 이른바 더블 아이리스 위드 더치 샌드위치가 대표적입니다. 아일랜드 법인, 네덜란드 법인, 조세피난처의 법인을 함께 이용하여 법인세를 최소화하였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1980년대 처음 선보인 이후 개량을 거듭한 해당 방법을 통해 구글은 막대한 수입을 대서양의 작은 조세회 피처인 버뮤다로 옮겼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구글은 유럽 세무당국에 $37억 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의 법인세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위해 이용되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2014년 아일랜드는 더블 아이리스 위드 더치 샌드위치로 알려진 조세회피를 가능케 해준 법적 허점 하나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구글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침내 10억 유로 이상의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성과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부유한 기업과 개인이 교묘하게 세금을 회피할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 및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각종 조세회피책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비난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계 각지를 상대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이라면 당연히 세금 혜택이 많은 곳으로 발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상당수의 국가가 기업의 이러한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는 것이 자국 경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를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은 공식분배법에 따른 단일조세 제도입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정부는 다국적 기업을 여러 계열사들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단일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각국은 수익과 비용이 지리적으로 발생한 위치에 따르되 각기 총 이익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나누어 세금을 거둡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기법에 확실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설령 버뮤다가 여전히 법인세율을 0%로 유지한다 해도 구글이 작은 섬에서 거둘 수익은 미미하기에 절세할 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30%의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독일에서의 사업을 접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가운데 하나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에도 허점은 있고 기업들은 그것을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크리스 린치는 본래 자신이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기술업계 전문가들처럼 그도 국가 권위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서 보낸 한 달 반은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린치는 우선 퇴역 군인의 의료 기록 공유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보훈부는 오직 PDF 형식 파일만을 접수하였으나 정작 국방부는 때로 JPEG 파일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정보가 불완전할 뿐 아니라
일부는 제대로 치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린치의 팀은 이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나아가 잠재적으로 참전용사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한 일이 국방부를 괴롭혀왔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날 미국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기술적 측면에서 정부가 민간에게 너무나 뒤처져 버린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군사력은 대부분 육군과 해군 그리고 현대의 공군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사이버 공간의 확대가 새로운 전장을 하나 추가시켜 주었습니다. 단 몇 줄의 오류 코드만으로 원자로를 파괴하고 국가 전력망을 마비시키며 군수공장을 무력화하는 신개념 전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군중 속에서 위험 인물을 찾아내거나 폭동을 예측하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군사강국인 미국조차 이 같은 사이버 전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자들이 군대나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첨단 기술 기업과 한층 밀접한 파트너십을 갖추어 협력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들 또한 이러한 협력 관계 속에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군대가 사이버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과 권위주의를 결합한 중국식 방법이야말로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15년 만에 중국은 싸구려 짝퉁을 만드는 나라에서 세계적 대기업을 거느린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더욱이 방대한 감시 및 사회통제를 시행해가며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중입니다. 중국이 승리할 경우 소설 1984와 같은 디스토피아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미국은 한동안 안정과 번영에 등대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된 오늘날 미국은 21세기에 걸맞은 사회계약을 갱신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불평등의 심화와 포퓰리즘의 대두야말로 미국이 더 이상 선진사회가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앞에는 두 가지 상반된 모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혁신, 투자, 언론의 자유와 공익으로 대표되는 개방형 모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가 더욱 거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축적하기 위해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폐쇄적 모델입니다. 폐쇄적 모델의 가장 확실한 예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사회계약은 어쨌든 분명합니다. 개별 시민은 기업이나 정부의 운영에 거의 발언권이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우면서 자본주의적인 경제를 용인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에서 사회는 안전과 성장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자유는 억압합니다. 반대로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 안전망을 갖춘 모범적인 개방형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는 아픈 시민들을 치료해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줍니다. 현재의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세율 자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지만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알기에 국민들은 기꺼이 지불합니다. 언론과 표현, 그리고 결사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자유도 높은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두 모델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그렇습니다. 일례로 아프리카의 인구는 다음 80년간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까지 세계 인구 40%가 아프리카에 살게 되리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인구가 권위주의 하에서 살게 될지, 자유로운 개방적 사회에서 살게 될지 결정할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